갑자기 저 구세도로 이 낙인 찍혀가지고 미련을 위기에 처했는데 감상이 어떠세요? 무상하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얼굴을 바꿔야 될 때도 있고 세대 교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도 있을 텐데 중요한 뭐 그런 어떤 화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정권 교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민주당 전략하는 분들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아까 민주당 출신의 의원이 저를 만나더니 민주당 전략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두 달은 자기들이 이게 정치라는 게 네. 뭐라 말하면 최고의 어떤 지적 능력, 경험, 그다음에 이 철학, 용기, 사명감 이런 게 다 필요한 영역인데 지금 우리 정치판은 좀 뭐 새 것만 좀 찾는 좀 연예계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아마 그동안의 어떤 우리 정치인들은 어떤 행태가 막 이렇게 만들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천 때만 되면 새로운 것이 좋다 하고 늘 이제 물갈이 비율이 얼마냐 뭐 이렇게 했던 게 참 뼈아픈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너무 그 초선들이 많다 보면 이 국회 전통 같은 게 없어지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 그러다 보면 뭐 사실은 무엇이 중요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선의 경험이나 이런 게 녹아나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금 이 경쟁된 이준수의 경우에는 지금 나이는 36이지만 정치 경력은 10년 정도 되지요. 그럼 뭐 한데 선거에서 다 떨어져 영선인데 뭐 일단 말하자면 신년 정치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뭐 어떻게 보면 정치를 오래전부터 했는데 주로 이제 뭐 텔레비전 출연과 정치 예능 뭐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의회에 들어온 바가 없기 때문에 국정을 뭐 골고루 본다든지 또 우리 정당의 이 내부 사정을 잠시 뭐 비대위원이나 최고위원회 한 것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선을 앞두고 이 장수라는 자리는 정말 막중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그냥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저는 걱정이 돼서 이번에 출마를 했고. 이준석이 뜬 게 한 달 반 정도 됐죠. 그때 진중권 교수와 페미니즘 논쟁을 그렇죠. 하고 난 뒤에 갑자기 그때 쉽게 말하면 깨어보니까 뭐 왕자가 되는 느낌인데 그 전까지 이준석이 어떻게 봤습니까? 그 전에도 뭐 어느 정도 인지도는 있는 정치인이었죠. 아니 본인이 개인적으로 본인은 이준석이 어떻게 저는 비쳤습니까? 뭐 재기발랄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 그냥 제가 뭐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하는 걸 유의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재기발랄하고 재능 있는 정치 지망생이다. 그래서 저 친구의 어떤 그런 재능을 잘 우리가 다듬으면 앞으로 우리의 훌륭한 자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런 했는데요. 친구가 갑자기 눈앞에 경쟁자로 딱 나타나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그 다른 것보다도 뭐 젊은 사람이 경쟁자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치라는 건 항상 변하는 것이고 또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준석 현상은 개인에 대한 것보다는 변화나 쇄신, 뭐 우리 당에 대한 질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다만 그 친구가 이제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그 변화와 쇄신을 다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차라리 김웅 후보가 됐으면 제가 이만큼 걱정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지금 하고 있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이준석 후보의 리더십, 분열의 리더십,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지향하는 가치, 이거는 엘리트주의. 이 두 가지가 다 문제라서 제가 더 큰 걱정입니다. 근데 이준석 바람 걷는 건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현실이고 모든 선거에서는 바람을 이기는 경우가 없어요. 뭐 맞습니다. 돈, 조직, 인물 아무래도 바람 앞에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아마 당대표 출마를 했을 때가 아마 이준석 이 세대 교체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할 때인데 맞습니다. 그때 왜 출마를 했습니까? 전 정말 당을 위하는 마음으로 출마했어요. 제가 혹시 뭐 이게 그런 건 없습니까? 이거 선거만 있으면 출마하고 싶은 어떤 본능 같은 거.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이번에 출마 안 하려고 굉장히 망설였고 사실은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이준석 바람이 지금 뭐 신인에 대한 바람이 부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두 가지 리더십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대선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걸 신인이라는 돌풍 하에서 신인들에게 준다는 것은 이준석의 어떤 공로라고 이렇게 그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젊은 세대의 관심이 지속될까 하는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한 달 동안 그 진중권 교수랑 젠더 이슈에 대해서 그 눈박을 벌인 거 사실은 극단적 페미니즘과의 어떤 페미니즘 자체를 극단적 페미니즘으로 몰아붙인 건데요. 그 과정이 정말 결국 2030의 그런 어떤 분노나 그런 부분을 그대로 우리 당의 관심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쾌수만큼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쨌든 바람이 막 불 때 이제 올라탔단 말이죠. 네, 이 상황 그렇죠. 판단 자체가 이 강풍이 불면 집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바람이 좀 잠잠해지. 그러니까 부당심이 너무 커서 문제예요. 당이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그거 때. 본인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근데 아, 저는 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정말 당을 저렇게 젊은이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게 기득권, 아니, 그러니까 구태 그- 이런 이제 뭐 여론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적합한 리더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아니 시대에 따라서는 젊은 리더십에 소구할 때도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적합한 리더십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 현실적인 어떤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론 뭐 이 지지율 이런 걸 보면 그런 바람 자체를 보면 여전히 이제 강풍은 바람 세기가 지금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이제 강풍 계속 불고 있어. 언젠가는 이제 멈추겠지. 뭐 그렇지만 그게 아마 다음 주 선거 전까지는 계속 불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선거인데 지금 이제 이미 화요일인데 특별히 기세가 변한 거는 없죠. 그렇죠. 네. 맞네. 근데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야, 내가 지금 총선 한번 지금 그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지금 이번에 36살 이준석 옛날에 제 예송이처럼 봤던 친구한테 또 졌다. 그 본인의 선택이 뭐가 있습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서 정치판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뭐 정치를 떠날 수도 있죠. 저는 근데 제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준석 후보한테 맡겼을 때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본인 스스로도 사이가 나쁘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승민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제 어제도 그냥 우리의 대선 버스는 떠납니다. 밖에 후보가 안 타도. 그거는 결국은 유승민 후보만 태워서 우리 당 후보 만들면 그다음 단일 후보 했을 때 유승민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오만일 수도 있고 그런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개판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여론에서는 역공을 받았죠. 그게 구태 뭐 기득권 어떤 정치인의 어떤 그 모습이다. 대부분 언론도 상당히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비판적이었죠. 바람이 부니까 그걸 그렇게 치환해 버리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개파가 아니라 유승민 후보와 친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선이 안 될 것이라는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첫 번째는 이준석 후보가 부인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말을 했죠. 뭐를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계속 아버지하고 잘 아는 사이다. 뭐 유승민 개파는 없다 이런 얘기였죠. 유승민 친구의 아들이잖아. 그는 아니 근데 이제 유승민 개파라는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준석이 되면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뭐 이제 그런 시나리오는 가능하겠죠. 우리 것만 먼저 출발해서 이제 우리 쪽 후보를 단일화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야권 후보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법이 된다. 이런 건 가능하겠죠.
지금 실제 이제 당 대표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대선을 위해서 경선 관리와 야권 통합이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이. 당연하죠. 근데 이준석이 됐을 경우에는 일단 안철수는 좀 들어오기 당 합류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렇겠죠. 안철수, 이미 그런 의사 표시를 했죠. 누가? 안철수가 후보 이준석이 측에서 이준석이 되면 당 합류가 어렵다 이런 걸 권은희 의원을 통해서 발표를 했었죠. 그건 아마 이 이준석이 안철수에 대해서 이제 그 발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안철수 내가 듣기로는 뭐 사석에서 어떤 안철수 뭐 병신이다 뭐 그다음에 지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도 그렇죠. 역시 단일화 같은 이야기를 야권 했었죠. 단일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안철수도 공격을 너무 했죠. 그 부인에 대한 공격과 그 본인에 대해서도 속값을 뭐 치러주겠다 네, 빨리 뭐 들어오는 그런 식이었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말이 거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고 결국 안철수 당과의 합당이나 통합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내년에 야권이 분열되면 저는 이기기 어렵다. 우리의 환상 중에 하나가 2030이 계속 우리에게 머무를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하지 않는 한 2030은 분노로서 잠시 머물거나 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분노를 일으켜서 머물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안철수 그 당이 우리랑 합당이나 통합을 하지 않고 독자의 노선을 갖겠다고 하면 그래서 만약에 대선 출마한다고 보십시오. 우리 그동안 역대 지지율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번 4.7 재보궐선거도 박영선 후보가 39.9% 얻었습니다. 40% 정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야권이 단일화 안 됐으면 우리 이기기 어려운 겁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 때도 41%잖아요. 그럼 이준석이가 당 대표 되면 안철수는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 굉장히 그렇게 어렵다. 보는 거다. 예,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유승민계와 안철수계는 상극입니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 과거에 그런 또 아니 같은 어차피 당을 바른미래당 같이 하면서 음. 완전히 틀어져서 같이 들어오기 어렵다고 근데 봅니다. 본인은 전혀 그 관계가 없다. 안철수 대표하고도 특별히 뭐 껄끄러운 사이가 없고 또 뭐 유승민 후계를 요새 욕해서 걔를 자꾸 언급해서 섭섭하실지 몰라도 뭐 특별히 유승민 후보하고도 그렇고 뭐 어떤 후보하고도 그쪽에서는 우리 특별한 그건 나이에 없습니다. 대해서는 이 친박계라고 이렇게 뭐 친박계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친박계가 지금 대통령 후보 있습니까? 저는 뭐 제가 친박친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뭐 친박친이 다 비계파라서 그동안 뭐 고생하고 당에서 이리저리 고생했던 건 잘 아실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친박계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친박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가요? 존재하지 않는 친박계 오히려 이런 분들은 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주호영 후보도 그렇고 주호영 후보는 뭐 그렇게 심한 말은 안 하셨지만 당 밖에 있을 때 사실은 이준석 후보 이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작년 총선 앞두고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랑 당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당에 대해서 정말 참들 공격 많이 했거든요. 험한 말들 많이 아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에서도 아마 이준석 지지율이 더 높다 그러던데 우리 나이보다. 일반 민심은 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 당심은 꼭 그렇지는 않는 이 것으로 당신은 보입니다. 결국 민심을 따라가는 거 아닌 거예요? 저는 사실은 좀 더 이 분위기와 바람보다는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전당대회 앞두고 시간이 없는데 합리적 판단이 이 짧은 기간이 아이고 우리 제정신 뭐 냉정하게 바라볼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까? 참 어렵죠. 특히 이제 언론이 특히 이제 보수 언론이 뭐 새 사람 뽑는 것이 이 당이 사는 길이다라고 방향을 잡고 뭐 칼럼이나 이런 것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편파적인 건 기대 섞이는 어떤 글이겠죠. 사실은 이거는 언론과 여론이 만든 작품이죠.
사실은 언론과 여론이 만든 작품이죠. 이거는. 언론은 여론을 보고 뭐 아니죠. 따라간 거예요. 언론과 여론이 같이 작업을 한 작품이라고 보는데 작업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작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 제일 먼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확 올라갔던 그 여론조사는 분명히 그 20대, 30대가 과표집된 여론조사였거든요. 그런 작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이제 주호영 후보가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 바람 참 뭐 이제 한번 바람 지나서 당대표 뽑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우리 나이로 보면 일찍 결혼했으면 이준석 같은 이제 아들이 있을 건데 그런 이준석하고 경쟁하는 게 참 힘들죠. 한번 말하기가 어렵잖아. 오늘도 토론 갔다 왔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말을 좀 심하게 하더라고요. 말을 심하게 한다 그러는 게 말 빠르고 잘하잖아. 똑똑하잖아 사실. 글쎄요. 그게 똑똑하다고는 잘 안 보이고요. 말을 좀 함부로 한다라는 생각이 오늘은 많이 들더라고요. 이준석 씨가 바로 며칠 전에 그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장모와 아내 문제는 자기가 이 비단 주머니에 해법 3가지 딱 집어넣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그게 윤석열 파일은 사실 여권에서 이제 먼저 우리가 모으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준석이는 그래 기정사실화 시켜준 그런 그렇죠. 부분이 그건 굉장히 나쁜 얘기죠. 그 미숙한 정치죠. 이게. 네,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웬 지금 이 네거티브냐 하고 오히려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쳤어야 되는데 비단 주머니 3개를 얘기해서 사실은 그걸 기정사실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듣고 있는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은 어떻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기 좀 아들 정도 되는 친구가 나한테 비단 주머니 3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치가 너무 예능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준석 후보의 지금 본인이 공정이라고 외치면서 지금 뭐 실력주의, 엘리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불공정을 심화하는 것이고 본인은 그 혜택을 다 누려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박근혜 키스라고 불리면서 최고위원을 가고 뭐 이번에 공천 과정도 뭐 퓨처 메이크업을 해갖고 사실은 전략 공천을 받으면서 자유한국당의 노원병 위원장을 밀어내고 그 노원병 위원장도 청년이었는데 밀어내고 본인이 전략 공천도 받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똑같이 다 실력대로 경쟁하겠다. 이거는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을 다 같이 놓겠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2030들에게 묘하게 사실은 소위 이제 2030이 제일 분노하는 것이 20대 남자들, 이대남이 제일 분노하는 것이 여성 할당제든 할당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묘하게 치환해서 실력주의로 가는데 이게 우리 당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런 지향하는 철학, 가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당이 오히려 확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폐쇄적으로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경선해야 되는 뭐 상대니까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 말하기가 좀 껄끄럽죠. 제가 사실은 근데 우리 토론 나가서 절대 싸우지 말자 그런 입장으로 나가는데 참 그렇죠. 뭐 이준석이 상대하기 위해서 물론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정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나윤이나 조영이나 이런 정진들이 서로 단일화해서 상대를 해야 된다, 할 것이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단일화를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건 좀 창피한 이야기죠. 각자 열심히 합니다. 창피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모이면 알아서들 각자의 행동을 하겠죠. 누가 좀 사퇴를 한다든가 그런 이야기입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당을 위해서 정말 저 젊은 친구가 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대로 놔두면 젊은 친구가 당선이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깥에서는 다 이준석이가 당선돼야 된다고 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그게 올바른 기대일까요? 정치가 이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면 희화화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실험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걱정이죠. 근데 이준석이가 만약 당선이 안 되면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이 클 거예요 아마. 그 역풍이 아마 이 다음에 역풍이 불 건데. 그 진중권 교수가 그렇게 썼잖아요. 국힘은 정말 딜레마다. 이준석이 당선 안 되면 역풍이 불 것이고 이준석이 당선이 안 돼도 망할 거고 당선이 되면 더 망할 것이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중권 교수는 그런 안 봤는데 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부분이 네, 있군요. 그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든지 이번 좀 며칠 사이에서라도 이게 좀 바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네요, 사실은. 이준석이 이 당 대표가 됐을 때 가장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불안한 리더십? 불안 리더십, 위험한 리더십? 이 장악 어떤 당 장악의 어떤 문제, 관리 문제 이런 겁니까? 관리 문제를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불안하다 그럼 본인은 그에 대해 수긍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언어 뭐 이런 걸 보면 그런 게 반복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젊은 사람들은 그걸 솔직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불안하다고 보이는 거죠. 우리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갈등을 조정하는 건데 그렇지. 그렇게 갈등과 분열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은 갈등을 조정하는 건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틀리지 않다. 제가 우리가- 이제 트럼프에 비교했어요. 트럼피즘. 응?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게 다 정치의 어떤 우리 기술 아닙니까? 근데 요즘 뭐 자기 지지 세력 모으기 위해서 갈등이 그래서 조장하는- 저는 이게 나쁜 정치라는 거죠. 트럼피즘 같은 정치가. 그런 말씀. 그리고 우리가 정치라는 게 뭐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속된 말로 사람 장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같이 일하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그 사람들 헤아리고 같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정치인데 근데 저 이준석 씨가 뭐 똑똑한 거는 내 분명히 알 것 같아요. 종편 TV를 보니까 똑똑한 거는 분명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어떤 그런 미덕이 좀 뭔가 좀 빠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왜 웃습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번 당대표는 사실 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나 뭐 이럴 때 사실 리더로 나가는 뭐 어떻게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때로는 이제 뭐 우리가 표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정치 기술이 필요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 당대표로서는 그런 어떤 정치적 성향보다는 좀 다 아울러야 되는데 이게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렇다 해서 그 대안이 나의원이냐 그런 건 좀 다른 문제죠. 그 나의원은 뭐 물론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편 또 비호감도도 높아요. 왜 그렇죠? 본인이 어떻게 처신해가지고 있습니까? 앞장서서 싸우다 보니까 그렇죠. 뭐. 앞장서서 싸우다 보니까 그렇죠. 앞장서서 싸웠다고 그렇게 뭐 비호감도가 높습니까? 뭐 실질적으로 뭐 늘 어려운 시기에 앞에 있었고 그 비호감이 계속 겹치고 누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보다 본인이 너무 잘 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같이 잘난 사람도 저한테는 비호감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산 잘 안 하고 너무 애국심, 뭐 애당심 이런 어떤 그런 원칙이 있다면 이 고우 직진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이준석 바람이 불었는데 괜찮을까 그러면서 근데 이거 진짜 이준석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응? 그래서 나서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게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 실제로 진심인 거예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자기 계산이 너무 없는 정치인 그러다 보니까 참 희생과 헌신도 많이 당하고 아니 뭐, 나 의원에서는 나 의원이 가장 좀 깍쟁이처럼 가장 계산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좀 그런 계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2011년에도 서울시장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고 뭐 그러지 아니 그건 않았어요. 좋아서 나온 거지. 아니라니까 그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2011년에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예요. 그 진짜 그때 마음이 이거 이길 수 없는 선거인데 당이 지더라도 좀 덜 져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근데 왜 나 의원에 대해서는 이 강경 보수권을 이게 낙인 찍혔나요? 난 나 의원이 그렇게 뭐 강경 보수 뭐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19년 원내대표 했을 때 그 때문에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광화문 광장에 많이 나가고 뭐 이랬다 이런 거겠죠. 패스트트랙하고 뭐 이런 거. 근데 강경 보수 자체가 굉장히 본인의 어떤 정치 입지를 넓히는데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민주당이 써놓은 프레임이죠. 작년 총선 때 임종석 의원이 처음 썼었는데 저는 뭐 사실은 그때 책임을 다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시점에 그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과 맞서서 투쟁하고 싸웠던 어떤 정치 뭐 그런 언론인 뭐 이런 쪽 말고 안 싸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쪽에 가만히 있던 사람들. 난 그게 이제 주로 말하자면 뭐 윤석민이나 뭐 이런 쪽 사람들 같아요. 아마 지금 이준석도 아마 그쪽 이 범주 있지 않나 싶은데. 근데 그런 쪽에서 그때 맞서 투쟁했던 쪽을 강경 보수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또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느낌 많이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그래서- 뭐를 좋아합니까? 네? 뭐를 아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 힘들 때 고생한 사람은 따르고 따르고 세월 좋을 때 이제 이미지 나빠졌으니까 이제 비켜. 우리 그동안 우리가 뒤에서 숨어 있던 사람이 나설래 이런 프레임이죠. 저도 언론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 국민 속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한번 보자. 아까 말하는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까 이 말씀하시는 어떤 이준석의 어떤 위험성, 이준석이 당 대표 됐을 때 어떤 문제점, 그런 거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마냥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일부의 어떤 기득권 이 같은 사람은 이제 뭐 구세력 이렇게 이제 참 치부를 해버릴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은 나이도 아마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을 거예요. 공격하면 할수록 비판하면 할수록 아마 더 궁지에 몰릴 거예요. 당원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어요. 우리 이 지금 제일 복잡한 싸움의 장수를 뽑는 건데 그 진짜 무선을 뽑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파로 인해서 이게 혹시 다른 후보들이 오는 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도 고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뭐 인생 끊는 게 뭐 갑자기 끝나 그런 거 아닌가? 뭐 이 맞아요. 서른 본론 결론이 어딨나? 맞아요. 좋은 말씀이세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